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오는 3월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를 줄이는 양적 긴축에 나설 것으로 시사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리는 1,200원대가 깨진 상황인데요. 불확실성이 짙어진 금융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더 프레미어 강관우 대표이사,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좀 이른 시기에 시작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또 양적 긴축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했습니다. 양적 긴축이라고 하면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들, 달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걷어들이는 부분일 텐데 이렇게 되면은 시중에 이제 미칠 영향들, 그다음에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속도나 시점 자체가 좀 빨라진다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리먼 쇼크 이후에 그 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에 양적 긴축하는 기간을 보면 평균 한 2년 정도 걸렸는데요. 2년이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연준 이사들의 그 발언 내용을 본다면은 네. 한두 차례 금리 인상 이후에 바로 양적 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이같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요. 여기에 대출 담보부 증권이라든지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담보 증권 같이 증권화 상품뿐만 아니라 네. 트리플 B 회사채까지도 버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늦췄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객들 쪽에서 금융상품 환매가 일어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 환매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우량 자산까지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현재 양적 긴축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대책 과정 속에서 4조 8천억 달러가 시중에 풀렸는데요. 네. 이를 환수하기 위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의 증세를 추진했지만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인프라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사회시설 확충 계획, 네. 또 사회보장 그리고 대학 대출금 상환 연기까지도 지연이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양적 긴축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이라 불리는 그런 이제 스텝으로 좀 가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시기 자체가 좀 빨라진다는 뉘앙스에 대해서 계속 다들 시장에서도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돈을 이제까지 많이 풀었잖아요. 네, 예. 2년, 3년 동안에 지금 2배 이상 막대한 양을 풀었죠. 풀었고 네. 그 전에도 사실은 좀 풀고 있다가 좀 더 커진 회수를 거죠. 하다가 더 커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익숙한 단어가 QE 그래서 양적 완화 이런 말을 계속 들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QT라는 말을 많이 듣게 생겼습니다. 양적 긴축이죠. 네. 돈을 이제 회수할 수도 있는 국면까지도 가는데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시장에서 그러게요. 지금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이거 긴축을 좀 앞당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고 네.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주가도 한번 발작을 했었죠. 네. 과거에 발작을 했었는데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주가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한 그런 국면이 있거든요. 앞으로 좀 이제 페드에서도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가면 시장이 조금 좀 점진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요번 같이 좀 깜짝 12월 그 의사록 나오면서 좀 깜짝 놀란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놀라는 국면이 나오면 이제 약간씩 충격을 먹죠.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좀 약세권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크게 더 추가적으로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업종 간에 좀 그 온도 차가 네. 극명하게 차이 나는 그런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돈을 그동안 너무 많이 풀었는데 이제 이 돈을 풀어놨던 걸 하나씩 이제 걷어간단 말이에요. 걷어간다는 거 분명히 시장에서는 걱정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유동성의 축소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네.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그다음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이런 가격 상승, 자산 가격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나 유동성 공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유동성 공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 돈을 풀었던 것을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산 가격은 이전에 보았던 우리가 관찰해왔던 그런 급등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주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그리고 암호화폐 가격 공통적으로 유동성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정체되거나 일정 부분 하락하는 그런 이제 국면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런 효과가 집중되는 시기가 바로 올해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진행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네네. 그런 이제 가격 흐름의 전환이 더디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죠. 진행 전환점, 변환점에서 항상 가격이 급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 통화 정책이 바뀌는 시점 올해 상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시점에서 가장 격렬한 가격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걱정할 만한 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시점도 앞당겨졌고 사실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올해 상반기 정도로 많이 잡아놨었는데 이게 굉장히 또 한 3개월 정도 앞당겨졌고 그 이후에 단계들도 이제 빠르게 좀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들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통화 긴축과 관련해서 발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1월과 12월 달에 들어서서 보니까 물가와 그리고 임금 간의 나선형 상승 구조가 아예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6.8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제 보통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의 30에서 40% 정도 차지하는 게 네. 임대료 부분인데 집값 상승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소비자 물가주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9.6% 정도 올랐고요. 또 12월 그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9%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시간당 임금이 무려 31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4.7%나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후유증도 크고요. 네. 또 그러면은 과연 언제부터 금리 인상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그 트럼프였지만 재임명해 준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바이든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 11월에 인플레이션 꺾이기 위해서는 3월부터 분기당 한 번 정도씩 줘야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인플레이션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빨리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물가가 주요한 이유지 않았을까. 앞서 대표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소비자 물가는 이미 높게 형성됐고 생산자 물가는 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지표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장기화 혹은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봐야 되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공급 쪽에서 바틀렉 현상이 네. 일시적일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일시적이가 아니고 병목이 풀리지 않는.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에서도 있었고 중국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그러면서 공급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수요 쪽은 돈을 막 풀어놨으니까 네, 네. 계속 괜찮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임금 쪽도 지금 뭐 미국에서 확진자가 매일 막 수십만 명씩 쏟아져 나오잖아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재택근무도 많고 그다음에 서비스 쪽에 임금 압력이 그렇죠. 상당히 임금이 커지고 올라가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게 고착화되면 이게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까지도 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급해지는 거죠.
연준에서는 좀 급하게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올리는 것만 좀 생각을 하고 QT 이렇게 양적 긴축은 좀 천천히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뭐 한 얘기하고서 한 2년 후부터 이렇게 서서히 왔거든요. 그래도 100억 달러? 2024년 정도에나 와야지 좀 예, 인식이 근데 됐을 것 지금 같다는 생각하는 생각이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돈 풀어놓은 게 너무너무 많이 맞아요. 풀어놔서 네. 지금 4조 5천억 달러 이상을 지금 풀어놨잖아요. 3년 만에.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를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양적 긴축한다 그러면 뭐 다달이 뭐 100억 달러 이 정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속도가 좀 이렇게 빠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연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2013년일 것 같아요. 2013년에 이제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좀 처음으로 시작하고 이런 단계 속에서 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서 이제 신흥국 시장에 충격을 주고 이런 금융 시장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긴축 발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다시 그런 부분들이 재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선도 여전히 남아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테이퍼 텐트럼이 재현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테이퍼 텐트럼이 왜 발생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와 현재의 차이는 유동성이 그때도 사실 상당히 많은 대규모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속도는 조금 느리기는 했지만 네. 거의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유동성이 공급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존재를 했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를 살펴보면 2% 근처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거든요. 당시에는요? 네, 당시에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전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돈을 계속해서 공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준은 계속해서 이런 확장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오히려 강했던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연준이 이제는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라고 시장에 선언을 하면서 네.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곤혹스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상황은 이미 우리가 테이퍼 텐트럼을 한번 경험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그러니까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돈줄을 조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는 이미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공유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돈줄을 조이겠다 그러면 시장이 놀라죠. 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수준에서는 연준이 돈줄을 잴 수밖에 없어라는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빨리 조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일시적으로 잠깐 놀랄 수는 있겠지만 이전과 같은 테이퍼 텐트럼이 나타나기에는 이미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시장에서 먼저 그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이 3개월 뒤에 물가에 어느 정도 미치는가 영향을 보여주는 정가도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이 정가도를 보면은 환율 변동이 있고 3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0.8 정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한 0.2 정도 영향을 주는데요. 네. 뭐 이렇게 된다면은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고요. 특히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3번 금리 인상 국면이 있었는데요. 예. 94년 있었고 99년 있었고 2004년도가 있었는데 이때 보면 미국 또 신흥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 인상 기간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9.7%가 하락을 했고요. 네. 또 신흥국은 10.2%로 뭐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2배인 19.9%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그 양적 긴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주가가 먼저 하락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달러화가 1,230원대 정도가 되면
되면은 어느 정도 고점이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도 환율과 관련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주가 하락도 거의 끝나가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을 때 어떤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시장에 금리 인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특히 우리는 좀 강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환율에 대한 걱정들이 최근에 있어요. 1,200원을 또 넘어서는 상황이 됐고 뭐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오긴 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환율을 좀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환율이 뭐 대내적인 요인도 있고 대외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외적인 요인은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 안전자산 달러가 필요하죠.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강해지니까 뭐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한국이 그 면에서는 가장 좀 앞에 취약할 수 있고요. 취약할 수 있고 네. 대내적으로는 뭐 무역 수지가 지금 예전까지 계속 좋았다가 지금 나빠지는 국면으로 약간 돌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원유 네. 가격도 많이 올라갔는데 반도체 가격은 오히려 조금 밀렸잖아요. 그러면서 무역 수지도 좀 안 좋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돈 네. 밖으로 나가면서 네. 자본 수지도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면을 겹쳐가지고 지금 상반기 중에는 뭐 1,200 이상에서 지금 계속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은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급하게만 안 올라가면 아마 그냥 여기서 네. 뭐 구두 개입 요 정도로 구두 이제 개입 정도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이게 변동성이 커진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예.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미국 그 시장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 서비스 지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서비스 쪽은 아직 경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서비스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빠지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서비스 쪽에서 좀 견인을 해가지고 큰 낙폭보다는 좀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던 고 밸류에이션 주식들 네. 위주로 좀 많이 빠질 거고 오늘 뭐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은 네. 다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몇 가지 아주 종목들, 저평가되어 업종들. 있는 이제 중국 관련된 시클리컬이나 이런 쪽은 계속 탄탄한 그 매수 기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환율 1,200원 그러니까 위쪽을 계속 움직이는 1,200원을 넘어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까지 좀 지속될 거로 보세요? 시장에서 뭐 1,230원 뭐 이렇게도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과거에도 보면은 올라갈 때는 한번 스파이크가 세게 확 올라가요. 그럼 이제 개입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네네. 왜냐하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올라가면은 환차 손까지도 발생을 그렇죠. 손해를 보는 하는 네.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투자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외국인들 지난번에도 샀어요. 네, 오히려 1조 원 넘게 계속 사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을 사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한국을 사는 것보다는 일부 업종을 사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무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1,200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00원 아래에서 유지되는 게 더 안정적인 상황인 건가요? 지금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환율이 높아지면 이제 물가에는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원자재랑 에너지 대부분 수입 수입을 물가가 하니까 영향을 주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물가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제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높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더 유리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200원을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이제 강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율은 레벨보다는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요? 환율의 상승 속도, 환율은 올라도 문제고요. 떨어져도 문제란 말이에요. 네. 항상 급하게 오르는 것 내지는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 그 와중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혹은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경우라면 네.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빠르게 오를 때는 적절하게 그 속도를 어느 제어할 수 정도는 있게끔. 이렇게 또 통제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게 네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줬을 때는 기업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1,200원에서 1,250원 사이 정도의 환율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속도가 너무 급하게 변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당국, 외환 당국도 여기에 훨씬 더 많은 네. 포커스를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50원까지 상단을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1,250원이요. 50원까지 저는 상단으로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50원 정도의 상승은 당연히 수입 업체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는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만 않는다면 경제에 크게 충격을 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속도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뭐 달러를 비롯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아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중 갈등은 계속 지금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외교적인 보이콧을 했던 이제 올림픽도 당장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도 또 표면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어떤 달러 가치의 상승을 좀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FRB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개 발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환율 시장의 위험 회피 현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 중동 지역의 네. 그 지정학적 위험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달러 쪽으로 자산들이 몰리기 때문에 뭐 달러 강세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된다면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돼서 오버슈팅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당국이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장 개입에 들어올 것이고요. 또 수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이 잘 되니까 보유 달러를 좀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월물 그 옵션과 관련해서 풋 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 경제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강간호 대표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네.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성장주보다는 한국에 우량한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도 많고요. 또 투자자본 이익률이 높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또 이런 고퀄리티 종목뿐만 아니라 저평가된 가치주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제조업들 그리고 원유와 금과 같은 소재들도 있다 보니까 이들 기업을 중시하고 있는데 특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은 뭐 환율이 10% 오르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560억의 그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343억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출 기업이죠. 반도체나 뭐 조선, 자동차, 스마트폰, 액정 TV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데요. 뭐 컴퓨터나 전자 또 과학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0% 상승하면은 네. 매출이 4.7% 증가하고요. 또 영업이익도 2.5% 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국내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인식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달러의 영향을 받는 업종 그리고 또 반대로 반작용을 받는 업종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까 대표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근데 강달러에도 순매수를 하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업종들은 좋은데 우리 전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보이거든요. 미국에서도 뭐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다우는 오히려 좀 덜 빠졌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닥 쪽에서 낙폭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쪽에 보면은 나스닥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고평가, 고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성장성 위주로 그런 주식 업종 그런 것들이 아주 다수 포진해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시클리컬들은 작년에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미리 먼저 빠져 있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중국 쪽에서 그 공급 이슈가 아직도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예. 올림픽 동계 올림픽 이후에도 풀릴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서서히 저점 매수에 들어올 시점인 것 같고 아무래도 위험 회피 경향이 짙어지다 보면은. 네. 코밸류에이션보다는 저밸류에이션으로 가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지금 여기서 금년에 3번, 내년에 3번 이렇게 올린다고 보면 네. 추가적으로 1.25에서 1.5 정도 퍼센트 포인트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할인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눈높이가 상당히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네. 저 퍼나 저 밸류에이션 종목들 그리고 뭐 캐시 많은 또 배당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탄탄한 기업들한테도 점점적으로 위험 회피 경향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장을 다 살 수는 없고 네. 업종을 사는 거고 그런 이제 유동성이 좋은 캐시플로우 좋은 이런 회사를 사는 건데 미국 시장이 저는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지금 강하고 그렇죠. 연준에서도 지금 저렇게 급하지만은 금리 인상 플러스 QT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거는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 경기는 버텨낼 수 있다. 버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쪽에서 이렇게 긴축으로 갈 가능성을 지금 이제 염두하고 있습니다만 예. 오히려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에서는 네. 도비시하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어. 돈을 좀 더 풀면서까지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 네, 좀 끌어올리려고. 해야 되는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우리나라 그 관련된 업종들이 다수 포진돼 있잖아요. 네네. 철강도 있고 화학도 있고 산업재, 자본재 이런 게 많은데 여기에 또 공교롭게도 밸류에이션이 되게 쌉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에 들어오는 거는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그 일부 업종에 한한 그런 걸 사는 거고 플러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경기가 거의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회복될 거다라는 네. 거고 예전에 다운 사이클 했을 때는 이게 진폭이 컸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진폭이 되게 작아요? 얕았어요. 그리고 빨리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삼성전자를 안 살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 그동안 팔아놨던 거를 일부 보충하는 그런 수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번 네.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밑으로 그렇게 많이 빠질 그런 밸류에이션 우리나라 시장은 아닙니다. 이미 뭐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상태가 계속 유지됐었고 예전에도 그 뭐 테이퍼링 한다, 긴축한다고 했을 네. 때도 한 번 발작은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200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가 됐거든요. 당시에도 밑으로 마이너스 10% 위로 한 8, 9%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박스피라는 단어가 네. 한참 동안 유행했었잖아요. 유지가 되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3천선을 전후로 해서 위로 플러스 10%, 네. 밑으로 마이너스 10%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과거와 유사한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한데 그 안에서도 업종은 차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면 한 2,700에 3,300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움직이는 다운사이드는 밑으로는 네. 이게 일시적으로 조금 더 네. 밀릴 아, 수도 조금 있어요. 더. 예. 현재 나오는 이제 ROE 같은 거를 보면 기업의 이익률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21년하고 22년하고 지난해하고 거의 올해랑. 비슷해요. 근데 밸류에이션들이 약간 낮지는 않아요. 그 원저리에 있는데 이게 이제 수급이라는 게 한번 얽히면은 네. 악화가 되면은 긴급하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국면까지도 상정을 한다면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그러니까요. 게 아직은. 예, 네. 개인들이 계속 사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면 이제 저가 매수세가 탄탄하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는 않을 거다. 다만 업종 간의 그 온도차는 극명하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버텨오신 그냥 시간을 계속 갖고 오신 분들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지를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상장 안 되고 미국에 상장돼 있었으면 지금 뭐 엄청나게 더 주가가 높았겠죠. 근데 지금 현실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영업이익이 내년에 컨센서스로 봤을 때 10%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업이익이요? 네. 근데 10%라고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성장 주식은 크게 성장하는 주식은 아니다. 다만 그 비메모리 쪽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죠.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예, 그래서 지금 PBR 이 숫자를 보면 네. 1.6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ROE 14%에 배당 수익률 2% 정도. 그러면 한 1.6배 정도면 지금 거의 뭐 적정가치 근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여기서 올라가면 뭐 차익 실현 나올 거고 내려가면은 또 저가면서 나올 거고 그래서 네. 금년 1년 내내는 거의 뭐 트레이딩장이 아니겠느냐. 아. 내려가면 좀 저가면서 들어오고 들어오고 올라가면 이제 차익 실현하는 나가고. 이런 국면이 나올 거고 하반기 이제 들어서면서 점진적인 이제 시장과의 교감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페드가 어느 식으로 갈 거다. 그리고 페드에서도 시장이 이런 거를 염려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충격을 주면 경제가 망가지고 네네. 그 사람들도 돈 다 갖다가 연금에다 더 넣어놓고 뭐 펀드 들어놓고 하는데 그거 망가지면 그거 어떻게 그렇죠. 소비가 충격을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페드에서 뭐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가면 어느 정도 밴드 안에서 네. 움직이는 그런 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좀 보태면요. 네, 그 삼성전자를 왜 사느냐고 외국인한테 몇 사람한테 질문을 했는데 네. 뭐 왜 사냐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리모트 워크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근무 방식이 최근 미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30대하고 40대 미들 클래스에 있는 그 직장인들, 특히 IT 기업에 있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퇴직하고서 나오는데 지난 5월 달 이후에 400만 명씩 이렇게 퇴직을 한다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뭐 하느냐? 뭐 이커머스라든지 뭐 그 리모트 워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 그 PC나 그리고 5G 고기능 폰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수요의 한 60%를 차지하는데 네. 수요가 지금 계속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도체 8%를 차지하는 뭐 전기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도 더 늘어나고 있고요. 가정용 서버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차지하는데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 한번 움직이면은 17개월 동안 같은 추세를 타게 되는데 가격 상승이 지금 시작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길게 슈퍼 사이클에 들어간 것은 아니냐. 그래서 올해 반도체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네. 매출은 한 15%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작년에 25%보다는 좀 줄겠지만 네네. 이래도 영업이익은 10에서 15%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로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몇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삼성전자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그분들의 표현입니다만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 좋은 것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안 오르지?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시거든요. 네,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만의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시니까 맞아요. 이제 삼성전자에 그런 이제 포커싱이 돼 있으시죠.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그런 네. 거고요.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나오느냐 뚜렷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북핵 리스크다, 그다음에 혹은 뭐 기업의 지배 구조다, 뭐 네네. 기업의 투명성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원인으로 지목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주가가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굉장히 장기간 이러한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느냐 이 그러니까요. 부분에서도 사실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보통 이제 PER로 많이 표시를 하시잖아요. 네. 미국 시장의 PER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PER을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 PER의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네. 미국이 100의 그 가치를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준다면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 기업은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동일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소를 전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추가적으로 더 고민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고요. 다양한 시도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전에 이제 쿠팡이 작년에 네. 미국 뉴욕 상장할 증시에 때. 상장이 됐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었더니 국내 증시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았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이것은 분명히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는 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단히 풀어내기 어려운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이러한 해법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우리 투자자들,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과 네.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이거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앞서 대표님 말씀을 주셨지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나타나니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좀 밸류가 높게 형성된 주식들에 대해선 외국인들이 계속 좀 들어올 걸로 봐야 되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지도 좀 뭔가 기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사들어오기에는 좀 힘들어요. 상황이. 예,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별로 그리고 그 선진 시장 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이쪽에서 자금 엘로케이션 할 때 네.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 쪽에 지금 지분 비중을 확대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조금 도비시하게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관련되는 그쪽에 한해서는 조금 뭐 좋게 보고 들어올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사들어가는 네. 그런 거는 아직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러려고 하면은 아까 금방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네. 한국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뭔가 혁신적으로 변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뭐 그 정치권에서 보면은 네. 뭐 주요 유력 후보들이 다들 지금 뭐 주가 얘기하고 정치 네. 선진화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공연불에 그치면은 이게 뭐 계속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좀 제도적으로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제도로요. 수급도 좀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볼 때는 최근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물적 분할 이슈만 나오면 주가가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1월 달에 악재로 뭐 인식을 하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온다고 지금 벌써들 많이 떨고 있잖아요. 그것만 올라오나요? 줄줄이 지금 계속 IPO 나 올라오는데 상장 작년에도 이슈들이. 이런 대규모 IPO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네. 돈들을 다 빼가잖아요. 그럼 주식을 팔아야지 그 돈 가지고 다 IPO 공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금년에도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수급 쪽에서도 지금 돈들이 약간 안 좋고 네, 네. 뭐 제도적으로도 지금 물적 분할 이런 거 뭐 누가 뭐 해결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정당들이 없잖아요. 밑에 시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반응들이 안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조금 하면은 외국인들이 아주 뭐 공격적으로 사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이제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냥 부분적인 반응, 부분적인 대응 이런 거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어떤 뭐 여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경제 상황 자체도 이제 많이 긴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도 물가의 영향을 굉장히 고물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이게 물가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계속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악재에 그래도 둘러싸여 있지 않나라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우리 시장의 가장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예 가공을 해가지고 해외 직접 수출하는 거에 대한 별 문제는 없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무역 구조의 상당 부분은 부가가치 무역입니다. 우리가 원부자를 가지고 소재나 부품을 만들어서 네. 제3국의 공장에서 다시 가공을 완제품 해서 만드는. 해외 수출하다 보니까 환율이 이중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걸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국제 기축 통화가 아닙니다. 네. 아니면 또 교환 통화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것도 불편하다는 거죠. 네. 또한 기업가들 입장에서 보면 뭐 주주가치 환원 제도도 여전히 네. 미국이나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배당률까지 낮으니까 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미국이 양적 긴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신흥국에서 자본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다른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노출된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도 뭐 3% 성장, 네. 또 물가는 정부는 2%라 하지만 2.5%까지 올라가더라도 네. 뭐 기업 이익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네. 오히려 이번 악재를 이용해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런 악재로 우려되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도 성장률, 뭐 물가 상황, 거기에 우리는 또 가계부채 문제, 뭐 부동산 문제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걱정이고 거기에 또 대선이라는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올해 한국은행, 그러니까 우리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어떻게 운영할지 당장 이번 주에 이제 기준금리를 또 결정하는 시점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도 많은 분들은 인상을 좀 점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1월 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2월 정도가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 지난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8월, 11월이었죠. 네네, 11월 달.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국은행이 그러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조금 지켜보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네. 통상적으로 3개월 내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11월 달에 인상을 했으면 그 효과를 어느 정도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2월 달 정도가 가능성이 더 높지 3개월 않을까. 텀. 3개월 네. 텀 정도. 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연준이 지금 긴축의 속도를 대단히 높이고 있죠. 급 이제 브레이크를 그러니까요. 이제 밟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여기에 이제 비슷한 속도를 맞출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보다는 오히려 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1월 달에 인상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종료를 하고 바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그다음에 양적 긴축 시기를 감안을 해서 하반기에 1회 내지는 2회 정도 아마 2회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2회요? 하반기에? 하반기에 2회 정도를 더 인상할 가능성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도 기준금리 인상 이제 이게 뭐 실제적으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망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느니 선제적으로도 막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환율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금년에 3차례, 내년에 3차례 올린다는 그 거잖아요. 이후엔 또 2번이 있고. 그리고 지금 대출 금리가 벌써 뭐 부동산 대출 네. 담보 금리가 뭐 한 신용대출은 5% 5%에서 넘었고요. 6% 네, 그 사이까지 부담되고, 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1.25에서 1.5 정도까지 앞으로 한 2년 동안 올라간다라고 보면 네네. 그 대출 금리가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5.5 이 근처가 아닌 거예요. 네. 더 7%까지 위로 갈 가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 부담을 생각하면 부담이 되죠. 만만치 않죠. 부담되죠. 부담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시점과 그다음에 횟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뭐 외환 관리에 지금 비생이 걸린 상태고요.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맞는데 미국식으로 3차례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받는 부채 인계 수준에 위험하다는 거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계 부채가 1,800조입니다. 네. 0.25%만 인상을 해도 5조 8천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데 여기에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네.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가계 소비 지출도 줄어들고 그야말로 이런 상황이 1년만 더 지속이 된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물가는 올라가고 네. 그리고 성장률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빨리 정부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네네. 또 금리 상승 외에 다른 그 방안도 지금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용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금리를 올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게 소비 부진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는 또 다른 또 충격을 주거나 혹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금리 상승은 경제 성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말씀하셨듯이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경기 회복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들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을 조금 급격하게 하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따른 부담 요소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네.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은 대단히 증가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올해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낮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에 2번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올해 2번, 많으면 3번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맥시멈 올해까지 5번을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25%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이 정도의 수준에서 보통 그 사고 내지는 그런 이제 위기의 상황이 현실화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연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8회에서 10회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누적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숫자로 보면 2%에서 2.5%의 기준금리 인상이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이 2%라는 얘기는 시장 금리는 3% 이상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2에서 2.5% 정도 누적이 되면 사실 그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제 부채가 무너졌을 때 이것이 다 기준금리가 그 이전에 보통 8에서 10회 마찬가지로 8에서 10회 인상되면서 부담이 누적되면서 이기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걱정될 만한. 올해 연말까지 이러한 가계 부채 문제가 부실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않다.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내년에도 기준금리 상승이 이어진다면 본격적인 문제는 내년부터 나타날 가능성을 내년부터.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난 2년간은 좀 다른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 만큼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조용찬 소장, 강관우 대표,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